시작의 특징인 무속성과 그리고 상생의 공동체, 그리고 카타르시스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주 민중미술의 전개 양상에서 이들의 어떤 특징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강주자유미술인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죠. 1969년도에 이제 현실동인이 등장하고 이후에 이제 10년 후에 강자엽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1980년도의 민중미술의 시작은 이 광자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더구나 1980년도 5.18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민중미술의 어떤 가치, 이념을 형성하고 또는 이제 촉구하는 그런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주자유미술인협회를 통해서 또 이들이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갔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선언문을 발표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979년도에 미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을 쓰고 이제 이들이 모여서 낭독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 본격적으로 창립전은 5.18로 인해서 이제 무산이 되고 7월 달에 야외 작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외 작품전 이제 씻김굿으로 이들의 창립전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창립전은 그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씻김굿 형식입니다. 이 말은 어떤 죽은 영혼을 위한 어떤 진홍국 형식의 야외 작품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주로 보여줬던 작품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가령 한지를 종이에 싸서 이름을 적어서 강가에 던진다거나, 또는 이 강가의 땅을 파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다시 그 사람의 형태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는 일종의 행위했을 이제 퍼포먼스와 같은 형식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 이 전시 야외 작품전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응어려진 어떤 넋과 또 가슴에 어떤 맺혀 있는 것들을 해소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망화적인 어떤 상태로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신명풀이를 느꼈다, 또는 카타르시스의 어떤 해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회고로 남기게 됩니다. 이렇듯 제1창립전은 야외 작품전, 씻김굿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 바로 이듬해인 1981년도에 제2회 야외 작품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 포스터가 바로 그 제2회 야외 작품전 포스터인데요. 부제로 허무적 위상의 종교를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허무적 위상의 종교를 위한 작업, 그 의미는 어떤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상황에 접근을 하고 작품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현실적인 접근, 증언, 발언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냐? 바로 이 송정리 공원 뒤 돌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회 창립전도 역시 그 남평의 드들강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남평 드들강변은 어디에 있어요? 강주 근교에 있는 나주에 있죠. 자, 그리고 제2회 전시도 이렇게 송정리 공원 뒷돌산이라고 하는 이 야외 전시의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내가 아닌 야외, 현장성을 살리기 위한 전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어떤 맥침과 품, 어떤 역학관계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일 전시와 이 야외 작품전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를 하자면, 둘 다 어떤 죽은 자와 산 자의 어떤 상생 관계, 씻김의 과정을 보여주었고, 그 안에는 집단의 무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했던 작가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대중들이 어떤 응어러진 것을 풀어내는 결단은 다시는 어떤 의식의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전시의 특징, 첫 번째 이 제1창립전의 경우에는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 그리고 어떤 부정에 대한 역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의 병역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했다면, 제2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때 여기에서 제2선언문, 신명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선언문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또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신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잠재되어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의 역량이다 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었는데, 이 제2선언문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그 단체를 이끌려고 하는 어떤 창작 방법의 방법을 모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자엽의 제1선언, 미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의 전문 내용이고요. 1979년도에 이제 발표했다가 제1회 전시 때에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2
그 야외 전시에서 발표했던 제2선언 신명을 위하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 보면은 우리 민중 예술의 어떤 기본 개념이 되어온 어떤 제의와 놀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현대 예술이 잃어버린 예술 본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어떤 신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시대의 문화적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2 전시에서 발표했던 선언문이죠. 그 다음에 이 광자부 경우에는 이 81년도가 지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강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고립되고 또 왜곡이 되고 또 이들의 그 활동 역시 강압되고 또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활로를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83년도에 새로운 미술 운동으로서 민중교육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주로 이제 이용을 했던 것은 뭐냐면 실전적인 매체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판화죠. 그래서 판화 강습회를 통한 대중의 어떤 미술 참여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창 시절에 이제 판화는 한 번, 두 번쯤 경험을 해봤을 텐데, 판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 자체가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전문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다 제작할 수 있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아주 용이한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판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미술 운동, 어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놀이와 교육을 통한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1983년도에 강주 시민미술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강주 시민미술학교와 또 일가놀이라고 하는 연입회 어떤 소극장, 이름의 어떤 소극장인데 이를 통해서 지역 문화 운동을 이제 확산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주 시민미술학교 1983년도부터 여기 보면 1986년도까지죠. 천주교 강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지원을 통해서 강주 카톨릭 센터에 이제 개설이 되어서 강좌가 운영되었죠. 그래서 83년부터 86년까지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을 것은 이 강주 시민 학교를 출발로 해서 이제 1984년도에 서울의 명동, 그다음에 성당, 부산, 인천, 그리고 85년도에 대구에 이르기까지 시민미술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했던 이 판화 작품들만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조선 후기의 어떤 전통 화법이죠. 도상의 어떤 표현 형식들을 빌려서 이들이 어떤 차용하거나 이들을 발전시켜서 표현을 하였고 주로 이제 어떤 5.18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노동이라든지 일상, 소외, 또 빈곤 등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민미술학교에 판화 전시회가 있었던 85년도에 포스터 형식이죠. 여기에도 보면은 카톨릭 미술관, 카톨릭 스타 2층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과놀이라든지 강주 시민미술학교에서 주로 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은 무엇이냐? 그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힘을 통해서 대중을 위한 어떤 미술 강좌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어떤 체험 활동, 창작의 과정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또 노동놀이, 교육의 어떤 일환으로서 대중이 스스로 어떤 미술의 향유의 어떤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결국은 민중미술이라든지 이 신명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로 내용들은 서민의 일상이라든지 농민의 삶, 종교, 민화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시민 주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또한 이들이 또 참여함으로써 어떤 치유하고 또 승화하고 또 자기 회복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화뿐만 아니라 얼굴 그리기라든지 민중국 놀이 그리고 공동 벽화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체험 활동들을 한층 더 활발하게 이 수업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1년도에 또 다른 어떤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의 특징들은 뭐냐면 공통체적인 어떤 신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학 그 현장 중심 어떤 투쟁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훨씬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미술 대학
미술대 학생회와 합류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 내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개설함으로 해서 여러 그 미술 운동 또 여러 동아리가 결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회원이었던 이 홍성민, 박광수 이런 분들이 이제 광자협의 회원이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대, 조선대에 여러 동아리들이 생기게 되고 이후에 이제 서울, 홍익대, 이대, 원광대 등에도 동아리와 미술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3년도에 이제 미술 공동체가 결성이 되는데 확장된 어떤 공동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그 안에 전국에 있는 뭐 두렁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리고 시대정신, 청년 미술인 뭐 이런 그 단체들이 함께 결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983년도에 있었던 미술 공동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들은 이제 짧은 활동을 하고 안타깝게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1985년도에 강주에서는 이제 광자협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더 어떻게 하면 공동체로 구심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끝에 광주 지역 미술회 동아리들이 잇따르게 결성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많은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강력한 또는 어떤 구호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반독재 민주화, 학원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이 이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는 남미연이라고 하는 대학 미술회 연합이 강주 전남 지역에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개 양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 앞서 봤던 시민 학교 같은 경우에는 놀이와 어떤 교육을 통한 신명이었다면 이 대학 동아리, 대학의 어떤 미술 운동의 특징은 공동체적인 어떤 신명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들 대학 미술 운동의 경우에는 워낙 주제가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확고하다. 뭐 어떻게 해요? 이 독재 정치와 자본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역사 인식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배 문화의 전복을 꾀하는 반주류 문화 운동 상당히 좀 급진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지향했던 공동체적인 신명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로 했던 방법이 공동체 제작이죠. 그래서 판화와 걸개 그림, 깃발, 만장, 현수막 등을 본격적으로 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980년도에 이 강주 지역에 인근 지역에서 등장했던 대학 미술회 동아리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조금 등장을 했다가 대거 등장했던 시기는 이제 85년부터 88년도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작품들, 대표적인 작품 한 두 점을 좀 봐볼까요? 하나는 이 전남대 미술회 동아리죠. 이 토말에서 처음으로 이 걸개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민중의 싸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민중 미술에 관련된 책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했던 어떤 걸개 그림의 시초로는 조선 순환 민주회화탱이라고 하는 경희미술관에서 1984년도에 등장했던 그 걸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면 1983년도에 이 전남대 미술회 토말이 만들었던 제작했던 걸개 그림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걸개 그림의 시초 또는 이제 궁중 집회용으로 공개된 첫 번째 걸개 그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들이 떠오르죠. 전봉준의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 그리고 화성 운주사의 와불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민속 문화의 소재를 가지고 어떤 시대를 갈망하는 민중의 소망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1994년도에 복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개 그림 하면은 원래 계불화에서 유래가 되었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구판이라든지 불교 사찰의 어떤 집회 공간에서 주로 사용했던 그림, 계불화라고 부르는데 걸개 그림화죠. 근데 이 걸개 그림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을 했던 시점이 바로 1980년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걸개 그림의 특성상 또한 현장에서 주로 이렇게 대거 전시되거나 또 선전 활동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작품 보존에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경찰의 압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90년도 이후에 복원이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이 걸개 그림으로 어떤 공동 창작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공동체적인 신명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실천적인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선대 미술패 땅끝이라고 하는 이 동아리 미술패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백두산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걸개 그림인데, 이 걸개 그림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1985년도에 그 민족미술인 협회가 단일 그 구심체 역할을 하는 협회가 등장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등장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현대미술 20대 전의 힘전이라고 20대 그 힘전이라는 그 전시를 통해서 작품들을 빼앗기게 되고 전시가 무산되었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민족미술인 협회를 결성한 1985년도에 그들이 가장 먼저 또 주안점을 두었던 게 자체 전시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체 전시장이 바로 그림마당 민이라고 하는 전시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점 공간으로서 민족미술을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87년도면은 민족미술이 절정을 다했을 때인데 이때 어떤 민족 해방, 민족 통일 그림 잔치라고 하는 이 전시가 있었는데 이때 이 작품을 이제 출품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림을 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 뭐랄까 전투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보여주죠. 특히 이 그림을 그렸던 작가죠. 당시 조선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상호, 전종호 이 작가분들, 이 학생 신분으로서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노동자와 농민이 이렇게 미국의 성조기를 찢는 그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국가보안법으로 미술인이 위반, 구속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림마당 민이라고 하는 것을 개관해서 이제 1988년도까지 민미협에서 운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점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전남대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강주 민중항쟁도 벽화가 1990년도에 이제 그려져 있었죠. 그래서 강주 전남 대학교에 있는 그 예술대 미술패, 또 그 다음에 미술교육과 학생들이 모여서 벽화를 그린 건데 1990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이후에 많이 훼손이 되어서 97년도에 다시 현재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은 다시 복원한 작품입니다. 그 이후에 85년도에 민미협이 결성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강주에서는 강주민중운동협회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 광자협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문협의 미술분과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각매체연구소로 재개편이 됩니다. 이제 이 말은 이들이 해체를 했다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전투적인 어떤 단체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각매체연구소라고 하는 이 창립 취지문을 보면은 미술 매체의 강력한 전투성을 개발 보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시각매체라는 것을 다루면서 사회 변혁을 실천하는 미술운동 단체를 어떻게 보면 더 거듭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다수 전국에 있는 미술 단체들이 이 민미협 85년도 민미협으로 들어가면서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자체가 바뀌었을 뿐이지 광자협의 그 활동 인원들은 그대로 이 시각매체연구소에서 활동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워낙 이 사회 변혁을 실천하는 미술운동 단체였기 때문에 당시 급진적인 미술운동 조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현장 중심의 미술 활동을 일관되게 고수했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실천적인 미술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단체의 이름 또는 창립 취재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각 매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각 효과를 강조하고 또 규모 면에서는 크게 그리고 공동 창작에 의한 제작을 통해서 주로 파라나와 걸개 그림에 주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매체연구소가 제작했던 작품 하나만 보고 갈까요? 바로 작살판인데요. 또 기억을 하면 좋을 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주에서 제작되어 있는 걸개 그림 중에서 유일한 작품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걸개 그림 대부분 복원이 되었다면 이 작품은 그대로 86년도 제작된 상태에서 보존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민화라든지 불화 형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오방색이라든지 구도,
또는 색채, 강인한 색채, 선묘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반미 또 반독재에 관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987년도에 어떻게 보면 민중미술이 절정을 이루면서 최대의 성과가 나타났어요. 언제요? 1988년도에. 어떻게 해서 최대의 성과가 나타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민미련 권준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민미련 권준이에는 또 제가 설명을 했듯이 뭐 시각매체연구소라든지 전주의 뭐 결의미술연구소라든지 뭐 서울의 청년미술공동체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하나의 힘을 구심점을 또 이룬 단체 이름이죠. 그래서 이들이 힘을 모으다 보니까 현장 지원이 훨씬 더 활발하고 또 서로 연대해서 대중선전의 어떤 그 강화가 더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주로 했던 그 대표적인 바로 그 작품이 바로 이 민중해방운동사라고 하는 이 걸개, 대형 걸개 그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개 주제를 가지고 역사적, 서사적인 구조로 11개 폭, 길이가 아주 길어요. 77m에 이르는 민족해방운동사 걸개 그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그 사람만 해도 지역에 있는 미술운동단체 5개와 그리고 30여 개의 대학 학생 미술운동 동아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어떤 그 인원이 참여했던 걸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11개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효율적인 어떤 제작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어떤 지역과 연관된 사건을 그리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결의미술연구소에서, 그리고 8번 강주민중항쟁은 강주시각매체연구소에서, 그리고 뭐 10번은 전남 강주 지역 미술회 연합에서 이렇게 걸개 그림을 각각의 어떤 주제와 연관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뛰어나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8번이라고 이제 감 이야기를 해본다면 많은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각매체연구소에서 만들었던 이 강주민중항쟁도가 예술적인 면에서 가장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강주의 상황을 소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한번 봐볼까요? 바로 이게 강주민중항쟁 이라고 하는 민족해방운동사 중에서 시각매체연구소가 그렸던 걸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걸개 그림을 회원으로 활동했던 홍섬담 선생님은 당시에 민미령 권준이의 공동의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민족해방운동사라고 하는 이 걸개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11개의 이 걸개 그림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평양 청년 학생 축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북한 미술인들이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해서 전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걸개 그림을 매개로 남북한 최초의 어떤 미술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홍성단 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겠죠. 뭐 간첩죄에 로 고통을 좀 받게 되고, 뭐 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14년도에는 강주 비엔날레 특별전에서 이 세월 5월이라고 하는 작품을 전시하려고 했지만 전시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만큼 여전히 예술에 대한 어떤 그 검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지금도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민중미술 지평을 넓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1980년도에 민중미술에 나타난 어떤 신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회와 예술의 문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행위이자 어떤 민중 공동체의 어떤 건강한 미의식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특히 이 광자역 1980년도 이제 5월의 강주 민주항쟁을 직접 겪은 세대로서 우리 민족 문화에 내재한 어떤 신명을 이들이 어떤 선언문을 통해서 천명했고,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 문화, 대동과 어떤 상생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기저에는 전통 문화라고 하는 어떤 고유의 어떤 문화를 계승함으로 해서 자기 변화, 자기 혁신을 꿈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신명이 강주 시민미술학교, 그리고 대학미술회 동아리, 그리고 시각매체연구소로 이렇게
절정을 이루면서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5월에 그리고 민중미술 안에 어떤 신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집단 혹은 어떤 세계를 변혁시키는 어떤 힘이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민중들, 또 대중들에게는 억압된 생명력을 한꺼번에 풀어헤쳐서 건강한 활기를 어떻게 보면 돕기 위한 창조적 체험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은 어떤 상생의 공동체를 위한 감성의 토대이자 시대 정신을 밝히고 일깨우는 실천 미학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980년도의 민중미술의 어떤 전개 양상을 통해서 이들이 그 천명했던 어떤 실천 미학, 신명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지금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전시장에 가서 5월 민중미술에 대해서 직접 감상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